우리 방위 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뛰어난 국산 무기들을 개발해 왔다. 첨단 무기가 각축을 벌이는 지금,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세계 최고 성능의 국산 장비와 무기들이 하늘과 바다, 땅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국산 무기 체계 중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병 전투 장갑차 K-21이다.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전투 장갑차 K-21은 40mm 차동포와 대전차 유도 무기를 탑재. 적의 장갑차는 물론 헬기와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화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지형에 맞는 기동력에 첨단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해 우리 방위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동장비 분야의 기술이 전무했던 산업 후진국에서 K-21과 같은 첨단 장갑차 개발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소중한 디딤돌로 삼아 발전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K-200 장갑차의 개발이다. 불가능의 벽을 넘어 한국 장갑차 개발의 효시가 된 K-200의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장갑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 장갑차 개발을 주도해 오신 주식회사 프로토텍의 조남태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우중공업에서 근무하시면서 한국형 장갑차를 비롯해서 많은 K-시리즈 무기 개발에 참여해 오신 안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일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인 본부장님, 이 조남태 고문님과 두 분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나셔서 또 두 분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DD에 근무할 때에 기동장비실에서 잠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국기계로 옮긴 이후 제일 먼저 인연을 가진 것이 한국형 2톤 반 트럭의 성능 개량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 박사님은 ADD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시고 저는 대우중공업, 그 당시에는 한국기계였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기동장비 개발에 있어서 저는 우리 조 박사님의 지도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분은 ADD에서 기술을, 또 한 분은 대우에서 사업 진행을 아주 뭐 두 분이 역할이 조금 이제 컸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형 장갑차 K-200의 개발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K-200 어떤 장갑차인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993년 보스니아 내전에 UN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긴급하게 장갑차를 수입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00 장갑차였다. 세계 각국의 장갑차가 모인 보스니아에서 눈에 띄는 성능으로 주목받은 국내 최초의 한국형 장갑차 K-200. (12.7mm의) K6 중기관총을 기본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수상 도하가 가능하며 약 13톤 정도의 전투 중량을 갖고 있다. 출력 280마력,
최고속도 74km의 성능을 지닌 K200은 K1 전차와 K1A1 전차에 못지않은 기동력을 갖춘 장갑차였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주력 전투 지원 장비로 자리 잡고 있는 보병 전투 장갑차 K200의 개발은 1980년에 시작됐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장갑차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M113 장갑차 정비업체에 차기 장갑차 개발을 제안한 것.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 산업이 중화학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던 터라 기계산업은 기반이 취약했고 방산업체 또한 겨우 소총이나 화포 정도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장갑차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1984년에 K200 개발에 성공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해외 유수업체들이 부품 공급과 엔지니어 파견을 제안해 오기에 이른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탄생한 최초의 한국형 무기 K200. K200에서 쌓은 기술력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열 장갑차 개발로까지 이어지며 우리나라 각종 무기 체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틀을 구축했다. 우리나라 장갑차 개발을 이해하려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갑차부터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희범 편집장님, 서방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배치되었던 장갑차가 바로 이 M113입니다. 이 M113은 어떤 장갑차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113은 병력 수송 장갑차, 즉 APC라는 개념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이게 개발되고 배치될 초기에 미 육군에서 이거를 불렀던 별명이 배틀택시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타고 보병들이 전장으로 간다. 한마디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딱 수송용이라는 개념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M113이야말로 어떤 수송 장갑차라는 개념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장갑차입니다. 이게 형태를 보면 이제 딱 상자꽉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 게 예를 들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뭔가를 싣는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모양이 결국 상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야겠다. 그러면은 박스를 만들자. 그런데 이 박스는 총알도 막아야 되니까 어쨌든 방탄으로 만들자. 그런데 좀 너무 무거우면 좀 곤란하고 특히 물에도 떴으면 하니까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래도 움직이긴 해야 되니까 엔진 달아주고 그 다음에 궤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사람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해치도 만들고 이제 자기 방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기관총도 하나 달아주고 정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단순하게 만든 물건인데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주 값도 저렴하고 또 간단하고 유지 보수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또 전 세계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국가의 숫자도 50개국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생산된 숫자는 8만 대가 넘습니다. 뭐 거의 이 병력 수송 장갑차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전문가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서방 세계에서 M113이다 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차량이 돼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철두철미하게 이 수송이라는 개념에만 집약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방어력이 약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소총탄을 막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또 알루미늄 합금 차체로 단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방어력을 강화한다든가 뭐 무장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것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체로는 큰 발전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또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뭐 수송 차량이라든가 지휘 차량 뭐 구급차 등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개조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미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베스트셀러 차량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5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 교수님, 이런 M113인 장갑차가 우리나라에 배치된 경위, 과정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M113이 우리나라에 배치된 것은 그 미 군사 원조로 1967년도에 최초로 약 80여 대 그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71년도에 그 미군이 사용하다가 사실은 뭐 그만 사용한 그 장기 그 초과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약 한 270도 정도 그 특별 군사 원조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월남에 파병되었던 그 명호부대가 사용하던 그 장비를 그대로 또 우리가 한 40여 대 정도 도입해 약 400여 대 정도를 그 미군이 쓰던 것을 우리가 사용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국산 장비 개발, 그 K200 개발할 때 이거를 도입을 하느냐, 우리 이걸로 새로 개발하느냐의 그 굉장히 그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그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M113이 국내에 배치가 됐었지만요. 이게 모두 우리 전력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쓸모가 없었던 것인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 장갑차는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육군의 기계화 보병사단의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한국 전장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이 M113 계열의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죠. 그게 다 M113 장갑차 그러면은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보병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 탑재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독 작전 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단독 작전을 하기 위해서 전차포도 달아봤고 미사일도 붙여봤고 대공 미사일도 붙이고 병원 앰뷸런스도 만들어보고 탄약도 싣고 다니고 지휘차도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보병은 없애자. 이게 뭐냐면 보병의 생존성 첫 번째, 다음에 기동성에 험한데 강물도 그냥 건너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수륙양용.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작전 환경에서 보병이 살아남는 거, 생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놈의 장갑차를 다 만들어서 보병을 탑승 전투를 하도록 만들자. 땅 위에 다니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예 탑승시켜가지고 방호된, 즉 방패가 손으로 들지 말고 아예 차를 그냥 방패로 만들어가지고 방패 안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이거 나온 거는요. 장갑차가 해병대에서 나왔습니다. 해병대에 돌격 상륙 장갑차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육상 수륙양용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요, 고모님, 네. 작전 환경에 맞추어서 결국 우리가 다 쓸 필요가 없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M113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가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하러 가셨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예. 어떤 얘기입니까? 타당성 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군에 미군이 한국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근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M60 전차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미국에. 그랬더니 전차를 못 준다. 미국의 답변이. 대신 뭐냐면 미군이 주월 미군이 쓰던 장갑차가 오키나와, 괌, 필리핀 여기에 찾아보면은 한 2, 3천 대가 있을 거다. 근데 조사를 잘 해보면은 쓸만한 게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미군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미군의 폐차장은 솔직히 어디에 있냐? 장갑차 폐차장은 어디에 있냐면 텍사스의 레드리버 암이 돼버렸는데 텍사카나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태평양을 건너서 그걸 글로 다 실어 갈래니 그거 얼마나 실어 가겠습니까? 또 실어 갈 게 M113만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를 이 월남전에서 미군이 싸놓고 앉았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해서 일반 차량은 부품이라도 빼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군용작품은 어디 쓰는 데가 없어서 고물상도 안 사갑니다. 그리고 하도 특수해서 그거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고철값으로도 값이 얼마 안 나갔어요. 그런데 더욱 한심한 거는 어떤 상태가 어떠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고장나서 뭘 고쳤는지도 모르겠고 엔진은 있는지 트랜스미션은 있는지 시동은 걸리는지 포를 맞아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갑차의 상태를 모르는 거야. 미군이 우리한테 제안한. 그러니까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1,500, 2,000대에서 잘 살리면은 반 이상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안서를 검토했는데 몇 종류가 있었냐면은 10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첫째는 보병 타고 다니는 APC, 대전차 토우, 그다음에 대공포, 다음에는 탄약운반, 지휘차, 군안차, 박격포 81mm 4.2인치 박격포.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종류가 몇 대인지를 몰라. 그런데 네가 가서 네가 조사를 해서 그게 몇 대인가를 알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쓸만한 거를 네가 골라가라라는 제안인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한국군에서는 그거 허재는 사람이 더 우수했어요. 왜? 북한의 대남 위협을 대단히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군복 입은 사람들 쪽에서는 전력 공백이 심각하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건 약 한 500대 M5113 APC를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 육군이 제시한 것은 48시간 운용할 수 있는 전차가 50%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육군 작전본부에서. 그러니 빨리 장갑차가 필요하다. 제가 여기에는 두 가지 육군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국방비를 빨리 받아가지고 그때는 군 현대화라는 소리가 아주 유행할 때니까 군 현대화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살을 부렸거나 육군이. 두 번째는 진짜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사가지고 사용할 의지가 있구나. 아, 좋다. 그런데 주장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미 혈맹 관계, 전통적인 우방과의 한미 군사 훈련의 효율성, 전통 우방과의 외교적인 측면, 다음에 북한의 대남 위협 이런 거기 때문에 빨리 미국 거를 도입하자. 아, 이거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보고서를 그랬어요. 이거는 돈을 주고도 받으면은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가 아니고 절대 안 된다. 네, 이번에는 안인 본부장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결국 이제 당시 우리나라가 한국형 장갑차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엔진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침 그때 이제 저희 공장에서 그 육상용, 지상용 엔진을 양산할 수 있는 라인을 깔았습니다. 독일의 만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그래서 막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생산 단위가 몇만 대 단위예요.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수요 창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서 ADD에서 주관한 2톤 반 트럭의 엔진 개량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근데 이 엔진 개량화 사업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있는 엔진 드러내고 우리 만 엔진을 그냥 올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려면은 그 장비의 기능을, 성능을 완전히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어박스도 바꾸고 스프링도 바꾸고 냉각 장치니 뭐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리에 끝임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 움직이는 기동 장비의 심장인 엔진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동 장비의 심장을 바꾸는 기술을 저희가 창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못할 게 없다. 마지막 남은 거는 이 스트럭처, 알루미늄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자신이 있다라고 저희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요, 홍의원 팀장님. 근데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요, 이 장갑차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하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 생산하는 거랑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갑차라는 체계가
그 자체만으로도 요구되는 수량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 같으면은 또 워낙 다급하게 다 많은 양의 장갑차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또 어떤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시기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무래도 국산이 훨씬 유리하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기본형인 그 병력 탑승 장갑차 외에도 장갑차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계열 차량이 생깁니다. 뭐 자주대공포, 뭐 지휘 차량, 자주박격포, 뭐 군안 차량 등등등.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계열 차량을 필요로 하는데 수입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계열 차량들도 외국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만든 계열 차량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열 차량들 같은 경우 우리 군이 우리 필요에 맞춰서 사실 그 계열 차량들을 여러 개를 개발했으면 좋은데 외국 걸 이렇게 도입한다는 거는 우리 안보 전략에 필요한 어떤 차량을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고 외국이 만든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안보 전략상 어떤 적어도 육군의 어떤 기계화 부대를 편성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 실정에 맞는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국산 장갑차를 개발 생산해내는 일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을 것이다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라는 말로 이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조고모님, 네. 근데 그렇다면 다른 무기를 개발할 때도 그렇지만요. 네. 아무리 과학자들이 확신을 갖고 이거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하게 이 어떤 그 개발을 좀 성공적으로 가늠해봐도 어떤 행정부나 이 군 내부에 있어서 이걸 뭐 전적으로 밀거나 이렇게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도 많았을 텐데요. 이 당시에 이 군이나 행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보고서를 낸 다음에 경운기 국산화율이 50%가 안 되는데 이놈들이 뭐 85%를 국산화해서 한국형 다목적 전투 장갑차.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은 보병 무기를 다 탑재해 주겠다.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발 가능성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놈들 믿다가는 큰일 나. 저놈들 이적행위하는 놈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육군도 전부 다 쟤들 믿다간 큰일 날 놈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육군에 딱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국정원원장한 임동원 대령으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무기체계 무기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임동원 대령은 M113APC가 곧 도태된다. 폐기된다. 그리고 M2, M3가 곧 나오게 돼 있다. 근데 45년 이상 된 전부 쓰러져 있는 제발로 전투에 가지도 못하고 전부 죽은 장갑차를 어떻게 우리가 살린다는 얘기냐. 미군이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버리는 장갑차를 대한민국이 인수해서 그거를 살리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불러요. 갔습니다. 요건 요렇게 고치고 요건 요렇게 고치고 요건 요렇게 고쳐. 그거 다 고쳤어요. 보고서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육군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합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와가지고 그 보고원 애들 있잖아요. 걔들 한번 한국형 전차 개발 가능성 검토 연구 한번 시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거 한번 좋겠다. 이놈들이 세계 장갑차 시장을 한번 보고 오면은 저들이 독자 개발하겠다는 얘기 안 할 거야. 아마 이렇게 내부에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4,600만 원을 주고 3개월 내에 한국형 다목적인지 뭔지 한국형 전투장갑차 개발 가능성을 써내라는 거야.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요. 조고모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민성기 박사, 강윤수 박사, 저하고 셋이서 해가지고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스위스, 이태리 하여튼 장갑차 만든 나라는 다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장갑차 살아오는 줄 알고 대접도 잘해주고 공장 문하고 연구소를 활딱 열어놓고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신나게 보고 왔어요. 그러고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 미국에서 이게 고철을 이걸 사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고서를 딱 썼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80년부터 착수해가지고 85년까지 4종류의 장갑차를 개발해서 한국군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소 내에서 국방과학 연구소 내에서 반대파가 쟤네들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또 갔어. 갔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3주 출장 갔는데 일주일 만에 왔어. 그 너희들 왜 일찍 왔냐 그랬더니 야 공장 안 열어주더라. 안 보여주던데. 그래서 그 이상한데 왜 안 보여주냐? 그래가지고 못 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답변이 뭐라 그랬냐? 한미 관계, 합동 작전 이런 측면에서 전력 공백을 먹기 위해서는 미국 걸 그 태평양 그거를 받고 미국하고 협조해서 기술 도입 생산하자. 어떤 거? M113A3 E1. 그러니까 또 M113이야. 그래서 그거를 성능 개선해가지고 M2나 M3 브래들리급으로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한국 작전 환경에 맞는 거를 개발해 줄 테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로 채택이 돼버렸어. 그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보직 해임되고 조직팀이 없어져 버렸어. 한 3일간 소주독에 빠졌어요. 예, 본격적인 개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요. 당시 대우중공업이 이 사업을 맡게 된 배경이 또 궁금합니다. 조고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이거 45년 전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돌아간다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억울한 거야. 이래가지고 대우중공업을 찾아간 거예요. 특수사 본부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그 한국형 전투장갑차 업체 대우중공업으로 정해줄 테니까 한국형 전투장갑차 개발하자. 그랬더니 3일 후에 대우중공업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좀 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3가지 개념 설계형 탱크를 갖다 줬습니다. 장갑차를 갖다 줬습니다. 이 3가지를 빨리 만들어라. 25분의 1로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철판을 쓸어가지고 3주 만에 3가지 장갑차 모형을 만들었어요. 안인 본부장님, 당시 이제 한국형 장갑차 개발 사업을 이제 대우중공업이 맡게 되었는데요. 이 한국형 장갑차 개발이 가능한지를 가장 또 치열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기업 쪽에서 꼼꼼하게 따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대우에서도 이 그 개발 가능성을 조금 타진하고 좀 따져봤나요? 1차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희 지휘부에 보고를 한 이후에 저희는 TF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시설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고 공장을 얼마나 이렇게 지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TF팀이 여의도 사무실에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갑차 그러면은 그냥 이 대한뉴스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뭐 영화에 나오는 것만 봤었는데, 이제는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매일 궤도 차량을 보러 다녔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굴러가는 궤도차인데 이제는 저거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설비를 갖다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한 양을 만들려면 공장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여의도에 그 무기 전시장이 있었어요. M113 장갑차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하루 종일 들어가서 스케치도 하고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그 장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기갑학교에 가서 장비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기계화 사단에 가서 장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저희는 보다 더 확실하게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기에 그때 저희가 예상하기로 연산 250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데 예산이 토지값 빼고 한 250억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러고 나서 저희가 84년도에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250억에 맞췄습니다. 예산도요. 네. 근데 그 결과 한국형 장갑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한국형 장갑차가 갖출 조건과 성능이 주요 내용이었을 텐데요. 조 고문님, 당시 한국형 이 장갑차 조건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한국형이라는 소리하고 국산화율만 나오면은 소름이 끼치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형을 정리하고 국산화율 때문에 사업기간 5년 동안에 감사를 1년 이상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소름이 끼친다는 말씀인데, 우선 첫째로 장갑차는 외국에서 도입할 경우에 무장과 통신 장비가 다 빼주고 들어옵니다. 즉 단순히 연료를 넣어서 덜덜거리고 가는 상태로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차만 받는 거죠. 즉 야지 다니는 승용차로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작전 전술에 따라서 갖다가 이제 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형 전차를 개념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장갑차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은 뭐냐? 한국군이 한반도 내에서 어떤 작전 환경에서도 싸워서 살아남고 돌아올 수 있는 생존성이 성능으로 보장된 생존성을 장갑차의 성능으로 보장해줘야 됩니다. 장갑차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형이라고 정하자. 요거 성능입니다. 그래서 P 이렇게 정했어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놈의 장갑차만 오다가 육해공군 전력은 어떡하냐? 그리고 육군에도 포병도 있고 기갑도 있는데 장갑차만 가지고 전쟁한다는 얘기냐? 돈이야지, 돈이잖아, 돈.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은 뭐냐? 외국에 좋은 장갑차와 겸어서 가격이 싸야 된다. 성능은 더 줘야 되고 가격은 더 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정비유지 부품을 그 싼 돈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 전쟁 때 외국에서 부품 도입하면은 AS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비유지 부품은 뭔지 알아가지고 그것도 다 국산화 전부 다 해주자. 경제성이 코스트죠. 그러니까 업체를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 확 풀어라 부품을. 그래서 경제성, 가격이야. 세 번째는 시기. 다 소용없다. 군이 요구하는 대로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낼 거니까 군이 얘기만 하면은 요거는 장갑차, 요거는 시간에 딱딱 만들어준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예요? 아까 안본부장님이 얘기한 대로 연간 250대 생산 능력을 가져야 250대를 보병전투, 박격포 탑재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만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시기를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이거는 상거래의 신뢰거든요. 수출을 쪽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 한국형 전투 장갑차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과연 이 국가는 무슨 이익이 있냐? 그러면 분야별로 나눠보자. 과학기술 교육계에 어떤 영향이 오고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오고 수출 국가가 그러면 군에서 만들었는데 국민 지갑으로 만든 돈으로 수백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국가에 어떤 영향이 올 거냐. 그래서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산업경제 활성화를 혁신한다. 이렇게 한국형을 정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올가미를 이제 저를 올가미로 잡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거 말로 4가지 했는데 그걸 숫자로 다 얘기해봐.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교수님. 그죠? 지금 우리가 지나서 얘기니까 안 부사장님하고 나 교수님 말이에요. 그 4가지를 숫자로 제기하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였습니까? 85% 국산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 교수님 조금 부원하실 말씀. 부원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조 고모님께서 이제 장갑차를 만드실 때 한국형의 개념을 그렇게 아마 정의해서 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쭉 개발해온 육군, 해군, 공군 무기 체계의 한국형 개념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한 2가지 정도로 좀 단순화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개념에서 독자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그 무기 체계이어야 하는 조건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장비 이 한 2가지 정도 조건만 맞으면은 한국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속해서 이제 한국형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계속해서 볼 텐데요.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앉아 계신 패널 네 분마다 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 이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서 교수께서 지금 그 제시한 것처럼 이게 한국의 독자적인 설계를 갖고 있느냐 또 한국에서 생산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 범용적으로 두 가지는 같이 좀 공통으로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인 본부장님, 이제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요, 이 정작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이 개발사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사업을 맡은 대우의 경우도요, 이 전투용 궤도 장갑차는 이전에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기술 획득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M113 장갑차에 성능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갑차를 미국의 텍사카나의 레드리버 대포에 보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빼가지고 배로 싣고 가서 또 육로 운반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다시 올라 그러니까 그게 다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8군에서 이걸 그럼 한국 내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제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 자동차하고 저희하고가 붙어서 아주 대단히 경쟁을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사업을 해서 그게 토탈 이익이 얼마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 저희로서는 이 장갑차를 가까이 접해서 분해하고 조립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한국형 장갑차 개발하는 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갑차 사업을 땀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분명히 한국형 장갑차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대우에서 이제 M113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소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제작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면이 수만 장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루미늄 구조물의 이 꿰어 맞춤 형태가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성능 개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그 도면을 풀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공장에 그 미국 사람들 사무실을 잘 차려주고 저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개발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초도 양산 16대를 할 때까지가 기간이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그 짧았던 기간이 가능했던 거는 바로 이 주한미군 M113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함으로 해가지고 그 제작 도면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많은 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는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갑차를 만들 공장을 건설한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그런 공장이 없으니까요. 공장을 설계하는 일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까? 80년도에 계약을 해서 84년도에 초도 양산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과정 중에 선행 개발, 시용 개발, 그 다음에 시험 평가, 그 다음에 도면 승인, 그 다음에 자재 발주,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전부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 자재를 이루는 그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딜리버리가 18개월입니다. 불란서하고 저희가 영국에서 사왔는데 18개월 딜리버리를 생각하면 18개월 전에 우리가 발주를 줘야 되고 가지고 와서 또 가공하고 용접하고 가공하려고 그러면 또 7, 8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거의 개발하면서 발주도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이제 공장을 지어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이게 가장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인 공장을 질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 조 박사님 다닌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4명, 5명이 조를 짜가지고 공장을 다녔습니다. 우방국가 공장을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을 잘 안 열어줘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그 대우에 현지 그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사장들이 어떻게 하여튼 했는지 하여튼 공장을 다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가면서 각자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너는 이 공장의 가공 설비를 봐라. 너는 이 공장의 이 스팬의 높이하고 스팬의 폭을 봐라. 그리고 너는 이 알루미늄 구조물은 표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표면 처리 공장을 봐라. 또 너는 용접하는 지그 픽스처를 봐라. 그다음에 너는 창고가 도대체 웨어하우스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각자 임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장비 팔아먹으려고 열심히 설명을 하면 우리는 계속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녁 때 호텔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루어놓은 공장이 창원의 84년대에 완공한 저희 공장인데 지금은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장갑차 공장으로 세계의 톱 공장을 저희는 지었습니다.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전혀 없는 이제 공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또 M113의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까지 맡아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완성된 CJ 1호차, 네, 이 우리 안인 본부장께서 직접 그 운전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때의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 고생 끝에 이제 차를 조립을 해서 궤도를 감고 시동을 걸어서 이걸 움직이는데 제가 운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니까 차가 움직입니다. 그때의 그 감정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제차가 첫 번째 움직인 차량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80년에 계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한 후 4년 만인 1984년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형 장갑차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속도로 완성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여기 조 박사님께서 하여튼 풀로 기술적인 서포트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4년 국군의 날 새 장갑차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었죠. 아마 이제 행사 직전까지 가장 초조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국군의 날 준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 고문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저도 뭐 안 부사장처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대우중공업의 태생은 말이죠. 와이사스하고 가발에서 돈 벌었습니다. 김우중 회장, 당시에 김우중 회장은 이 장갑차, 이거 쇠 깎는 거거든요. 과연 이 쇠 깎아가지고도 기업이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장 많이 있었을 때예요. 지금 그 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가발하고 와이사스는 유행을 타지만 이 쇠 깎는 거는 절대 유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은 고생 안 하십니다. 가발하고 와이사스 팔러 전 세계를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러 고객이 찾아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이씨, 그런 사업이 어딨어. 그래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체하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저는 대우의 기술 사원 및
영업사원, 로비스트 하려는 대우가 하지 못하는 일은 다 했어야 돼요. 그거를 안 해주면은 이거 못합니다. 완전히 유착이라고 그러는 것보다 한 몸이 돼야 돼요. 유착 가지고도 안 돼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됐고, 두 번째는 국군의 날 행사에 16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끔찍한 거 아닙니까? 4대 이제 간신히 만들어가지고, 엊그저께 4대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고속도로 비상활주로를 빌려가지고 야간에 시험을 해야 될 정도가 됐는데, 아, 이거는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처음 안본부장하고 저는 안 된다는 소리를, 이 사업을 하면서 안 된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했어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맨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거는 뭐 청와대하고 장관에서 야, 국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야. 그때 용어가 뭐냐면은 국군 현대화, 기계화, 과학화.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국방 예산이 왕창 증액이 됐어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내놓긴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무박 100일. 무박 100일이라고 그러면 100일 동안 잠을 안 잤다는 뜻이에요. 안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16대를 국군회를 행사를 했네. 솔직히 얘기해서 딸 무등 태우고 아들 손 붙잡고 가서요. 딸하고 아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보질 못했어요. 저게 꼭 가다가 주저앉을 것 같아가지고 암만 해도 주저앉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걸 뭐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아, 이 아들을 손 붙잡은 아들이 본다 이거야. 장갑차 저거 아버지가 만드는 거 봐야 된다. 이건 참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 눈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또 이거 방송에 죄송한데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돌아온 다음에 합참하고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국군의 날 행사에 아무 문제 없이 16대가 잘 했는데 뭐 앞으로 2년씩이나 기다리냐. 다음 달서부터 만들어서 부대에 추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하고 그 책임을 맡은 안 본부장하고 저희는 과학기술자입니다. 이건 시운전도 안 하고 시험 평가도 안 한 그 장비를 당장 생산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럴 정도로 한국 안보가 다급했어요. 그거를 이해하면서도 그때서부터는 양산 빨리 안 해준다고 지금 업체들은 난리인데 그때 그걸 양산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저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관님, 총장님, 절대 살려주십시오. 저 친구도 저희 회사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다. 이거 양산해서 군대 가면은 전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구만. 그래가지고 그 사업 기간 내에 봄, 여름, 가을 군에서 1년 기억나지만 이문석 사단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시험을 직접 지휘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저희는 그 현장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야전 천막 치고 그 부대 이동하는 데를 다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1년, 저희가 2년 시험 평가를 그렇게 해서도 그 시간을 맞췄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업기간 맞췄고 546억 예산 맞췄고 군 요구 성능 맞췄고 가격 맞췄고 양산 납기 맞췄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역사적인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 본부장님, 그날 국군의 행사한 날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조 박사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16대를 생산하면서 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어서 이제 여의도로 보냈는데 도저히 걱정이 돼서 보질 못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책임자로 나가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줬어요. 성공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분 한국형 장갑차 개발자 두 분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눈물이 이제 계속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되고 또 굉장히 이제 벅찬 감정도 이제 같이 이제 느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K200이 개발이 완성이 됩니다. 결국 이게 한국 방위 산업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 당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손때 묻고 마음과 온 정성이 다 들어갔을 텐데요. 이때 소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고문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폐일원하고 이 한국형 다목적 장갑차 K200은 세계 명품의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로 모든 것이 한국형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세계 10대 명품 한국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의 유래는 K200 전투장갑차에서 시작됐다. 여기로부터 한국 방위산업의 효시를 찾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안인 본부장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K200 장갑차 개발이 끝나고 그 이후에 2,000여 대를 저희가 전력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00여 대를 전력화를 하면서 저희가 얻은 그 소득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호 천마의 차체 개발을 순전히 저희 독자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K21 장갑차의 차체 및 포탑까지를 전부 저희 자력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는 거는 이 K200이 한국군 전력과 특히 기계화 부대의 장비 개선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담당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우덕 교수께서. 예. 그 K200 장갑차의 개발에 갖는 의미를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그 한국형 그 무기체계다. 한국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무기체계로서는 이것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역시 또 최초로 우리가 만든 제품이 수출된 제품입니다. 처음 그 우리 국산 제품의 수출 그 무기체계가 바로 이 K20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게 뭐냐면은 최초의 그 대형 체계 개발 사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체계 개발이라고 하면은 그 체계 설계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계 설계라는 것은 일반 간단하게 뭐 무기체계 그냥 그 도면 그리고 설계하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무기체계라는 것이 그 주 장비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부수 장비와 그 지원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제대로 다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고 개발이 돼야지 그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체계가 되는데, 이 그 K200부터 주 무기체계와 주변 모든 그 딸린 부수 장비, 지원 장비들이 종합적으로 다 결합돼서 수명 주기 관리라는 개념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체계 설계의 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한번 제대로 해봤기 때문에 다른 뭐 전차 사업이다, 대공포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 설계와 체계 개발을 제대로 해본 그 경험을 이 K200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형 장갑차 K200 오늘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객관적인 학자와 또 무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늘 생생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믿지 못했던 한국형 장갑차 개발. 그 어려운 과제를 4년 만에 해결한 우리나라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명품 장갑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